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털어놓으려는 이야기는 결혼을 앞두고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고도 치욕적인 일을 겪었던 일이랍니다. 누가 들으면 드라마 같다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엔 이런 일이 제 인생에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는 아이였답니다. 뭐든 직접 해보고 싶고 새로운 게 눈에 들어오면 일단 뛰어들고 보는 성격이었죠. 그런 제가 유일하게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게 피아노였어요. 초등학교 때 처음 건반을 눌러본 순간부터 그 악기에 매료됐거든요. 내 손끝에서 소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신기했답니다. 중학교 때 콩쿠르에 나가 상을 받으면서 전공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절 불러서 넌 꼭 피아노를 해야 하는 아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 말 한마디에 용기가 나서 포기하지 않고 대학도 피아노 전공으로 갔었죠. 대학 때는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걸 잃었던 시절이었달까요? 그때 저는 피아노만 했던 게 아니라 방학마다 배낭 하나 메고 어디든 떠나곤 했어요. 친구들이 넌 학기 중보다 방학 때도 바빠 보여 라고 놀릴 정도였죠. 국내든 해외든 닥치는 대로 돌아다녔고 돈이 부족하면 아르바이트로 메웠어요. 편의점 야간, 학원 보조, 미술관 안내, 카페 홀, 결혼식장 뷔페 서빙까지 돈이 목적이라기보단 이런저런 세계를 직접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너는 인생을 놀이처럼 산다 라고 듣기도 했는데 전 그게 칭찬처럼 들렸어요. 졸업하고는 프리랜서 연주자로 몇 년을 살았어요. 웨딩홀 연주, 작은 카페 공연, 뮤지컬 세션, 기업 행사 연주까지 벌이는 불규칙했지만 저한텐 일이 잘 맞았습니다. 한자리에 묶이지 않는 게 좋았거든요. 그러다 20대 후반쯤 동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 외로 재밌더라고요. 처음엔 부업 삼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제일 즐겁게 하고 있는 일이 돼 있었답니다. 처음 온 초등학생이 띄엄띄엄 치다가 몇 달 뒤에 양손으로 곡을 완주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처음 피아노를 좋아하게 됐을 때의 그 감각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학원의 정식 강사로 소속돼서 일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는 일로 밥벌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의 큰 자랑이죠. 돌아보면 제 인생은 일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였어요. 저는 그 길이 다 필요한 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전부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저희 아빠는 조명 설비 회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건물이나 상가에 조명을 설계하고 시공해주는 일인데 엄청 큰 회사는 아니고 직원 몇 명이랑 꾸준히 돌리는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 아빠가 입에 달고 사시는 말씀이 있어요. 남한테 돈 안 빌리고 직원 월급 한 번도 안 밀린 게 내 자랑이다. 그게 아빠의 모든 신념을 대변하고 있었죠. 엄마는 젊었을 때 성악을 하는 사람이었대요. 무대에도 서고 합창단 솔리스트로도 꽤 오래 활동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를 낳으면서부터 일을 점점 줄이시다가 지금은 완전히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엄마 목소리는 여전히 좋답니다. 어릴 때 집에는 늘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가 피아노를 치게 된 건 아무래도 그런 집안 분위기의 영향이 컸겠죠. 부모님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결과보다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였어요. 아빠는 돈은 벌면 되는데 안 해본 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다 라고 하셨고 엄마는 결과가 뭐가 중요해. 그 안에서 네가 뭘 느꼈는지가 중요하지 라고 하시곤 했죠. 그래서 제가 방학마다 배낭 메고 사라져도 대학 때 갑자기 학기를 휴학하고 뭐 해보겠다고 해도 두 분은 한 번도 말리신 적이 없답니다. 대신 딱 하나 조건이 있었어요. 하고 싶으면 해. 대신 대충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남 탓하지도 마라.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의 기준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저한테 물려주신 건 재산이 아니라 뭐든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책임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죠. 제 삶에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마치 로맨스 드라마에서처럼 제주도에서였죠. 프리랜서 연주 일을 할 때라 비수기엔 시간이 붕 떠서 저 혼자 열흘 정도 제주에 내려가 있던 때였답니다. 서귀포 쪽에 조그만 게스트하우스 하나를 잡고 그냥 멍하니 쉬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맥주 한 캔 마시며 바다를 보고 있는데 누가 계단을 올라오더라고요. 그 사람도 맥주를 하나 들고 있었고 저한테 살짝 목례하고는 반대편 끝에 앉았어요. 처음엔 둘 다 아무 말 없이 각자 바다만 봤습니다. 그러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제가 맥주캔을 놓칠 뻔했는데 그 사람이 웃으면서 한마디 던졌답니다. 잡으세요. 그거 파도에 빠지면 제주도 환경오염입니다. 별거 아닌 말인데 이상하게 웃음이 났어요. 그 뒤로 자연스럽게 말이 이어졌는데 알고 보니 그분도 혼자 온 여행객이었더라고요. 저와 동갑이었고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방학이라 처음 혼자 내려와 봤다고 했어요. 선생님이시면 애들 글 많이 읽으시겠어요? 네. 애들 글에서 제 인생 미천이 다 털리는 기분이에요. 걔네가 저보다 잘 쓰거든요. 점잖게 생겼는데 툭툭 던지는 말에 유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대화가 끊기질 않았고 그날 옥상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죠.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어차피 둘 다 혼자였으니까 오늘 뭐 하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같이 다녔어요. 올레길도 걷고 시장에서 고기국수도 먹고 해 질 때까지 카페에 앉아 수다만 떨다 돌아온 날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제주에서 닷새를 거의 붙어 다녔던 것 같아요. 이후 서울 올라와서도 연락이 이어졌고 몇 번 더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됐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가 된 민준이는 저의 자유를 막지 않으면서도 세심히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전 그게 너무나 편했어요. 제 성격이 자유분방한 편이라 누가 간섭하는 걸 못 견디는데 민준이는 그 선을 딱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교사라는 직업이 주는 안정감도 좋았고 아이들 이야기를 해줄 때 눈이 반짝거리는 것도 좋았답니다. 거액 연봉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 그게 저한텐 너무나 대단하게 보였어요. 사귄 지 어느 정도 됐을 무렵 주말 오후에 민준이랑 시내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길 건너편을 보고 누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민준이의 누나가 카페 앞에 서 있었어요. 누나는 신우이라고 편하게 부를게요. 옆엔 민준이 어머니도 같이 계셨고요. 근처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신 길이었다네요. 길에서 마주쳤으니 인사만 하고 가자. 민준이가 절 끌고 건너갔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네 사람이 그 카페에 같이 앉게 됐죠. 갑작스러웠지만 거부할 타이밍도 없었고 사실 언젠가는 한번 인사를 드려야 할 분들이기도 했으니까. 어머니는 단정하고 말수가 적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니 살짝 고개만 끄덕이시고 커피잔을 감싸준 채 저를 조용히 살피셨답니다. 웃는 것도 절제된 느낌이었고 말 한마디에도 정돈된 기운이 있었어요. 차갑다기보단 허투루 누구한테 정을 안 주시는 분 같았달까? 제가 묻는 말엔 꼬박꼬박 답해 주시는데 그 이상으로 살갑게 붙진 않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았죠. 어머니는 그동안 별말 없이 커피만 드시다가 자리를 마무리할 때쯤 딱 한마디 하셨어요. 민준이가 사람 데려온 건 처음인데 보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 그 말이 제가 그날 들은 어머니 말의 전부였답니다. 다정한 말은 아니지만 냉정한 말도 아니어서 다행이다 싶었죠. 신우이는 어머니와 완전히 반대 스타일이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고 우리 민준이 여자친구 처음 보네? 반가워요. 라고 하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난 진짜 민준이가 연애한다고 해서 누군가 있는데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다행이네.
목소리도 크고 거침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민정아 여기 카페야 하고 살짝 나무라셨지만 신우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제 쪽으로 질문을 던졌답니다. 피아노 친다고 들었어요. 무대에도 서요? 네, 가끔 공연도 해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요. 와, 부럽다. 난 예술 쪽 감각이 진짜 없거든요. 음악 들을 때도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끝. 털털하게 웃는데 그게 또 밉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제 옷을 보더니 나도 그 브랜드 좋아하는데 그거 어디서 샀어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끌고 가더라고요. 제가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주려는 것 같았어요. 거침없는데 불쾌하진 않고 목소린 큰데 사람을 궁지로 몰진 않는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저도 긴장이 풀어져서 이런저런 질문에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어디 사시는지, 형제는 있는지, 취미는 뭔지, 민준이는 옆에서 중간중간 그런 것까지 묻냐며 막아주기도 했지만 딱히 불편하진 않았어요. 난 요즘 사업하고 있거든요. 수제 향초. 혹시 인스타 하면 팔로우 해줘요. 지금은 초반이라 빡세긴 한데 우리 브랜드 감성이 진짜 괜찮거든. 어머니가 그 말을 듣더니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민정이 얘가 감각이 있긴 해. 확실히 크게 될 애야. 라고 한마디 보태셨죠. 뭐 자식 자랑이야. 뭐 어느 어머님이든 하실 만한 말이니까 저도 그냥 웃으면서 나중에 꼭 찾아볼게요 하고 넘겼죠. 돌아오는 길에 제가 민준이한테 말했어요. 자기 가족 분위기 편안하다. 어머님도 생각보다 덜 어렵고. 그치? 우리 집 원래 그래. 엄만 차분하시고 누나가 시끄러워서 밸런스가 맞아. 다들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 정도 인상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집안이구나 하는 아주 따뜻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차가운 것도 아닌 흔하게 있을 법한 가족의 모습. 별다른 경계심 같은 건 들지 않았죠. 그렇게 사귄 지 한 해 반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민준이랑 있으면 여전히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같은 메뉴를 먹고 같은 길을 걸어도 지루한 법이 없었고 별거 아닌 이야기에 배 잡고 웃다가 헤어지고 나면 또 보고 싶었죠. 이 사람이랑 살면 매일이 재밌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되게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도 슬슬 결혼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난 자기랑 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조금만 더 있다가. 이런 식의 대답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두세 달쯤 뒤에 또 물어도 좋아. 근데 지금 말고 란 대답이 돌아왔고 반년이 지나도 비슷했어요. 구체적인 시기를 물으면 눈을 피하고 화제를 돌리는 게 보였죠. 경제적인 것 때문인가 싶다가도 남자친구 월급은 둘이 시작하기에 그렇게 모자란 수준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싫어진 건가?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했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민준이 태도는 똑같이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죠. 좋아는 한다면서 결혼은 안 한다. 비호는 아닌데 지금 결혼하는 건 원치 않는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한 번은 술자리에서 제가 좀 서운한 티를 낸 적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물어볼게. 너 나랑 결혼하기 싫어?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자꾸 밀어? 뭐 숨기는 거 있어? 내가 몇 번이나 하자고 먼저 말했는데 계속 회피하고 있잖아. 민준이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나 지금 가진 돈이 거의 없어. 누나한테 들어간 게 좀 있어서. 그 좀이 어느 정도인데? 꽤 돼. 거의 내가 모아둔 걸 다 투자한 셈인데 사실 누나가 사업 초반이라 자금 돌리기 힘들다고 할 때마다 내가 좀 보탰거든. 그게 계속 쌓였어. 갚겠다고 하는데 아직 수익이 제대로 안 나니까 돌려받지 못했고. 표정은 미안함 반, 답답한 반이었어요. 저는 화가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먼저 걱정이 됐어요. 사실 결혼을 안 하고 싶어서 미루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현실이 따라오질 않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 쉽진 않은데 솔직히 말해줘서 그게 다행이다 싶기도 했고요. 그럼 천천히 해도 돼.
내가 당장 식장 잡자는 건 아니잖아. 다만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지. 정말 고마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날은 그걸로 마무리됐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로 둘러대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을 솔직하게 꺼낸 거니까 오히려 믿음이 갔어요. 다만 마음 한쪽에서는 가족한테 저렇게까지 끌려다니는 건 좀 아닌데 싶은 불편함이 없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땐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내내 생각했어요. 누나 사업이 자리만 잡으면 민준이 돈도 돌아올 거고 그럼 우리도 시작할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한테 위로를 걸었죠. 그때 저는 아직 이 사람을 완전히 믿고 있었으니까요. 시누이 사업에 대해 좀 더 알게 된 건 그 뒤였어요. 시누이는 수제 양초랑 디퓨저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면서 공방을 얻고 패키지 디자인을 새로 뽑고 SNS 광고비까지 계속 늘려가던 중이었죠. 어느 날 민준이가 제 옆에서 뭘 찾느라고 핸드폰을 탁자에 올려두고 방으로 잠깐 들어갔는데 가족 단톡방을 켜두고 갔더라고요. 그럼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갔고 그 내용을 간단히 확인해 봤어요. 어젯밤 시누이가 주문 내역 캡처를 올려놓고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봐봐, 우리 이번 달 주문 많이 들어왔어. 나 이러다 진짜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밑에 어머니가 답을 달아두셨어요. 역시 우리 딸, 엄마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민준이도 누나 진짜 대단해. 조금만 더 힘내. 라고 답했더라고요. 그 캡처에 찍힌 제품들을 보다가 한 가지가 눈에 걸렸답니다. 제가 시누이 브랜드 인스타 피드를 가끔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냥 예비 시누이니까 관심 삼아서요. 그런데 거기 올라오는 신상 제품 업데이트 주기가 언제부턴가 느려지고 있었어요. 제일 최근 신제품이라고 올라온 게 몇 달 전 거고 그 뒤로 피드가 거의 정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시 쉬고 계시는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단톡방에 올라온 주문 캡처에 찍힌 건 죄다 오래된 기본 라인 제품들 뿐이었어요. 신상이 안 나온 지 한참인데 주문만 갑자기 늘어난다? 제가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좀 이상하다 싶은 감이 왔답니다. 요즘은 신제품이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데 오래된 기본 아이템만 주문이 몰린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광고를 엄청 세게 돌렸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거나 하면 모를까요? 그날 저녁에 민준이한테 슬쩍 물었어요. 민정 언니 사업 요즘 어때 보여? 괜찮으시대? 글쎄, 잘 되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도 주문 많이 들어왔다고 좋아했거든. 그렇긴 한데 언니가 사업 자리 잡으려면 자기 생각엔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민준이가 절 빤히 보더니 평소보다 진지한 얼굴로 말했답니다. 난 우리 누나가 진짜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 지금이 좀 힘든 구간인 건 맞는데 터지는 건 시간 문제야. 내가 투자한 돈도 다 돌아올 거고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완전히 진심이었어요. 가족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누나를 믿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 믿음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형제자매한테 돈 좀 보태줬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니까요. 가족을 응원하는 마음이야 나쁠 리가 없죠. 다만 그 비용이 저희 미래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답답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우선 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민준이가 그만큼 좋았거든요. 이 사람이랑 있을 때 제가 제일 져다왔고 결혼 시기가 좀 늦어진다고 해서 포기할 만큼은 아니었어요.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다. 그렇게 스스로한테 말했던 시절이었죠. 지금 돌아보면 기다림이라는 게 때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땐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 무렵 어느 주말이었어요.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할 얘기 있으니까 꼭 와라 하시는 거예요. 뭔가 평소랑 톤이 달라서 약간 긴장하면서 부모님 댁으로 갔죠. 거실에 들어가니까 아빠가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탁자 위에 서류 봉투가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곤 이렇게 말하셨어요. 네 이름으로 집 하나 해놨다.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엄마가 웃으면서 옆에서 거들어 주셨어요.
아빠 회사 요즘 좀 일이 잘 풀렸거든. 전부터 너한테 지불해주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딱 맞춰서 진행하신 거야. 아빠는 서류 봉투를 제 쪽으로 밀어주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앞으로 집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써도 되고 혼자 살아도 되고 네 이름으로 해놨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보니까 서울 안쪽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혼자 살기엔 좀 크고 둘이 시작하기엔 딱 적당한 크기였죠. 처음엔 놀랐고 그 다음엔 미안함이 밀려왔답니다. 부모님이 평생 아끼고 모아서 장만한 돈이었을 텐데 본인들 노후에 쓰실 수도 있었는데 그걸 먼저 자식 쪽으로 돌려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건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라 부모님이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을 인정해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컥했어요. 네가 좋아하는 길 위에 서 있으니까 그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안 해줘도 되지. 근데 해주고 싶어서 한 거야. 너 월세 내고 살면서 일하느라 힘든 거 볼 때마다 엄마 아빠 마음에 걸렸거든. 그리고 아빠가 더 건강하실 때 해주고 싶으셨대. 나중에 몸 아프고 늙으면 이런 것도 못 해줄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 엄마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아서 고개를 숙여야 했죠. 그렇게 얼마 후에 이사를 했어요. 짐 옮기고 나서 아빠가 현관문 앞에 서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여기는 네 거다. 누가 뭐래도 네 거야. 알겠지? 그 말이 훗날 제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장이 되는지 그땐 미처 몰랐어요. 그저 부모님의 마음 전부를 건네받은 기분으로 그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죠. 짐을 다 옮기고 혼자 새 집에 남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우습게도 이제 월세 달력을 안 봐도 된다는 안도감이었답니다. 매달 월급에서 월세 빠져나갈 날짜를 챙기던 버릇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공간에서 자는 첫날 밤은 생각보다 많이 설레더라고요. 벽지색도 주방 타일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각도도 다 내 책임이라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또 설렜죠. 새 아파트로 이사 들어간 주말에 민준이가 짐 정리를 도와주러 왔어요. 박스를 풀고 가구 위치를 이리저리 잡아주고 책장에 책을 꽂아주기도 하고요. 다 끝나고 빈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서 쉬는데 민준이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와, 자기 부모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거 아무나 못 해주는 거잖아. 어머님 아버님이 존경스러워. 나도 알아. 정말 감사한 일이지. 내 집이 생긴 기분 어떤 느낌이야? 뭔가 어른이 된 것 같아. 근데 동시에 더 조심스러워. 내가 정말 잘 살아야 할 것 같은 부담도 있고. 그러자 민준이가 웃으면서 제 어깨를 살짝 건드렸어요. 자긴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어. 지금처럼만 살아. 역시 제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민준이는 늦게까지 있다가 돌아갔고 가는 길에도 불 다 껐어? 문 단속 잘했지? 그렇게 제 안부를 챙기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날 밤은 그 문자 덕분에 좀 더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무렵 저한테 새로운 기회가 하나 들어왔어요. 해외 쪽 연주 프로젝트였는데 성사만 되면 최소 반년, 길게는 더 오래 나가 있어야 하는 조건이었답니다. 규모가 있는 일이었고 성격상 새로운 경험이 생기면 일단 발부터 들이고 봐야 했기에 제 입장에선 정말 욕심나는 자리였죠. 민준이한테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 사람 표정이 평소랑 달라지더라고요. 얼마나 가 있어야 되는데? 반년. 잘 되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구나. 그 뒤로 며칠간 민준이 연락이 평소보다 뜸해졌어요. 먼저 전화하지도 않고 제가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느려지고요. 저는 저대로 고민이 많았어요. 가고는 싶은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반년 넘게 떨어져서 잘 유지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저녁 민준이가 먼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엄청 로맨틱한 음식점이었어요. 약속 장소로 갔더니 민준이가 이미 자리에 앉아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왜 이렇게 비장해? 하고 놀렸을 텐데 그날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서 저도 아무 말 없이 앉았어요.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민준이가 절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 수 있어?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기뻤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못한 건 아직 해외 기회가 제 머릿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고 민준이는 그래 천천히 생각해 라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일어나면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근데 난 이미 답을 들은 것 같아. 네 표정이 벌써 말하고 있거든. 뻔뻔한 건지 확신에 찬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며칠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부모님한테도 살짝 상의를 드렸는데 엄마는 네가 결정해. 우린 네 편이야. 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친한 친구한테 털어놓기도 했는데 친구는 너 머리는 간다고 말았는데 마음은 이미 남자친구랑 있는 것 같아. 네 마음에 따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오래 남았죠. 결정적으로 마음이 움직인 건 며칠 뒤 민준이가 저한테 해준 말 한마디였죠.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 난 반대 안 해. 근데 가기 전에 결혼하자. 자기가 돌아올 곳이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어. 반년 동안 자기가 어디서 뭘 하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 그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있어야 할 것 같아. 반년이든 더 길든 기다릴 수 있으니까 결혼을 먼저 하자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그 마음이 단순히 붙잡으려는 조급함은 아니란 판단이 들었어요. 알겠어. 결혼하자 우리. 민준이가 그 말을 듣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꽉 안아줬는데 그 순간만 떠올리면 지금도 좀 찡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따뜻했다는 게 오히려 뒤에 펼쳐진 일들을 더 절망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좋았던 기억이 많을수록 실망은 더 날카롭게 박히는 법이니까요. 프로포즈 받은 그 주 주말에 저는 바로 저희 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엄마 아빠 저 민준이랑 결혼하려고요. 엄마는 과일을 깎던 손을 멈추셨고 아빠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으셨어요. 두 분이 서로 눈을 한번 맞추시는데 딱 봐도 축하한다는 표정은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무겁게 가라앉은 표정이라고 해야 하나? 아빠가 먼저 천천히 입을 떼셨어요. 그 친구가 좋은 건 알겠는데 타이밍이 좀 그렇지 않니? 타이밍이요? 너 그동안 민준이가 자꾸 결혼 미뤘다고 했잖아. 이유도 정확히 말 안 하고. 제가 민준이네 사정을 부모님한테 다 털어놓은 건 아니었지만 지나가는 말처럼 저쪽이 아직 준비가 덜 됐대라고 흘린 적은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미뤄뒀던 사람이 하필 제가 아파트 받고 해외 기회까지 생긴 시점에 결혼하자고 한다는 게 두 분 눈에는 순서가 이상해 보인 거죠. 엄마가 조용히 말씀을 보태셨어요. 감정으로만 결정하지 말자. 그쪽 집안 경제 상황이 어떤지, 네가 결혼하면 어떻게 될지 그런 걸 네가 충분히 알고 가야 돼.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말에 살짝 서운했어요. 민준인 그런 사람 아닌데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프로포즈한 건데 말이에요. 서운한 기색이 제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는지 아빠가 한 발 더 나가셨어요. 너 이번에 해외 기회 있다며? 그걸 먼저 하는 건 어떠니? 뭐 결혼이야 돌아와서 해도 안 늦고 그때 가서도 저 사람이 너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진짜 네 짝인 거지. 아빠, 혹시 결혼을 반대하는 거야? 반대가 아니라 겸사겸사 확인해 보자는 거지. 6개월이 떨어져 있기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야. 오히려 그쪽에서 결혼을 미룬 시간이 훨씬 길잖니. 아빠는 혹여나 네가 잘못된 상황에 놓일까봐 겁나서 그래. 네가 아파트 받은 직후에 저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걸리기도 하고 이런 타이밍이라는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거든. 아빠 말씀에 저도 모르게 숨을 한번 들이켰답니다. 민준이를 의심하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반대 대신 확인이라는 단어를 쓰신 게 마음에 남았어요. 자식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다는데 반대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무조건적으로 축하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보자고 제안해 주신 거였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고민했어요.
민준이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고 믿었지만 부모님이 던진 그 타이밍이라는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대로 한 발 물러서서 시댁 상황을 좀 더 들여다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결혼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제대로 알고 가려는 거였죠. 며칠 뒤 민준이 물건을 저희 아파트로 옮겨오기로 해서 같이 민준이네 빌라에 가게 됐어요. 민준이 부모님 댁에 가본 건 두 번째였죠. 빌라 현관에 도착하니까 민준이가 나 혼자 들어가서 금방 챙겨 나올게 라고 했어요. 마침 저도 마실 게 필요해서 바로 근처 편의점으로 갔어요. 음료수를 사서 다시 빌라 계단을 올라갔는데 민준이가 아직도 안 내려왔더라고요. 벌써 15분이 넘었는데 감감무소식이었죠. 현관 앞에서 괜히 초인종을 누르기도 어색해서 일단 문이 잠겨 있나 한번 살짝 밀어봤어요. 그런데 문이 안 잠겨 있더라고요. 민준이가 방에 있으니 혹시라도 안 들리면 서로 애매할까봐 인기척 정도만 내려고 현관문을 살짝 열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거실 쪽에서 어머니랑 시누이 목소리가 낮게 들려오더라고요. 민준이 방문은 닫혀 있었고 두 분은 민준이가 방 안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줄 알고 조용히 이야기를 주고받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반사적으로 문고리를 잡은 채 멈췄어요. 들어가기도 나가기도 애매한 타이밍이었죠. 시누이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엄마, 민준이 결혼 좀 빨리 서두르게 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야. 어머니가 혀를 살짝 차는 소리가 나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결혼도 계약인데 서둘러선 안 되지. 민준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교사의 성격 좋고 어디 가서 빠지는 데가 있니? 더 따져봐야지. 가장 좋은 조건을 찾아야 해. 저는 숨을 죽였어요. 결혼이 계약이라는 말도 충격이었지만 그 다음 시누이 입에서 나온 말이 더 심했답니다. 나 공방 접은 거 알잖아. 민준이한테 빌린 돈도 한참 남아서 마음 급하단 말이야. 나 지금 상황 정말 안 좋아. 그 집 조건이면 괜찮으니까 엄마가 잘 해결해봐. 민준이 알면 난리 나니까 모르게 하고. 어머니가 잠깐 조용해지셨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한테 계획이 있어. 전 그대로 얼어붙었답니다. 두 사람은 시누이 사업이 진작에 망한 걸 알고 있었고 그걸 민준이한텐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는 지금도 누나가 잘 될 거라고 믿고 돈을 보내고 있는데 어머니랑 시누이는 그 돈을 받으면서 우리 결혼까지 쥐락펴락할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화가 끝나기 전에 저는 조심해서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계단을 두세 층 정도 내려가서 편의점에 다녀오는 길인 것처럼 다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답니다. 민준이가 곧 짐을 들고 나왔고 어머니는 절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왔니? 들어와서 과일이라도 먹고 가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무렇지 않게 아니에요 어머니 다음에 올게요 라고 웃으면서 거절했죠. 빌라를 나와서 민준이랑 같이 걸어가는데 전 웃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세계에 가 있었어요. 민준이가 아까 엄마랑 누나랑 무슨 이야기 나누는 것 같기에 난 또 자기가 들어와서 같이 수다 떠는 줄 알았어 라고 하기에 저는 난 몰라 뭐 여자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으셨나 보다 라고 대충 넘겼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같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난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펼쳐졌어요. 프로포즈를 받은 날의 감정, 해외 기회 앞에서 고민했던 시간, 민준이가 해준 네가 돌아올 곳이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 그 모든 게 이상하게 한번 걸러져서 다시 들리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민준이 본인은 누나 사업이 망한 걸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제 아파트를 노리고 프로포즈한 건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마음도 진심이었고요. 그건 제가 곁에서 오래 봐왔으니까 확신할 수 있었어요. 다만 예비시댁 분위기가 민준이와 저의 결혼을 이용하겠다는 뜻이 분명했고 그 분위기가 프로포즈 타이밍에 영향을 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민준이는 절 놓치기 싫다며 프로포즈를 했지만 그 등 뒤에는 누나와 엄마가 조용히 밀어붙이는 손이 있었을 거예요. 아빠가 타이밍이 이상하다고 했던 말씀의 무게를 그제야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갈등에 빠진 지점이 있었어요.
민준이한테 당장 너희 누나 사업 망했어. 너만 모르고 다 알던데? 하고 증거를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 민준이는 누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었고 가족부터 감싸고 볼 스타일이었어요. 제 말을 믿기보단 누나한테 직접 확인해 볼게 하면서 곧장 신우이한테 달려갈 사람이었죠. 그럼 신우이는 그 시간을 벌어서 변명을 만들어낼 테고 어머니는 식구로 들어오기도 전에 남의 집안일을 캐고 다녔다 라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갈 게 뻔했죠. 최악의 경우엔 저만 나쁜 사람이 되고 저쪽은 더 단단하게 뭉쳐서 저를 몰아갈 수 있는 구조였죠. 그래서 일단 그 사실을 혼자 알고만 있기로 했어요. 이 카드는 꺼낼 타이밍이 중요하고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저는 민준이를 여전히 사랑했어요. 민준이 자체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가족 상황만 놓고 이 사람을 버릴 만큼 저도 단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는 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다만 시댁이 이 결혼을 흔드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까지 품고 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사랑은 사랑이고 손해는 손해니까요. 전 그때부터 조용히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는 바라던 대로 또 꼼꼼하게 기록을 남기면서 그리고 민준이의 태도와 시댁의 반응을 계속 지켜보는 것으로요. 사실 시댁에서 조용히 축하해주고 그냥 깔끔하게 따라준다면 저도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다만 누구든 이 결혼을 어긋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책임을 그 사람이 지게 해서 오로지 저를 보호하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준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준이한테 인사부터 제대로 와야 허락이지 라고 하셨다길래 그 말을 듣고 더 빨리 움직였어요. 허락을 받으러 가기 전에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두는 게 맞다고 판단했거든요. 신혼집은 제 아파트로 하기로 민준이랑 합의했어요. 예식장은 제가 적극적으로 알아봤어요. 저는 계약서 챙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네요. 마음에 드는 홀을 골라서 민준이랑 같이 보러 갔고 계약서에 사인할 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거 우리 둘 다 계약 당사자로 올리자. 둘 다 이름 들어가게. 왜? 보통은 한쪽만 하지 않아? 난 그런 거 신경 쓰이더라. 나중에 환불이든 뭐든 양쪽 다 걸려 있어야 깔끔해. 민준이는 특별히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해줬어요. 스드메 패키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발품 팔아서 몇 군데 비교한 다음에 가격도 맞췄고 예물샵과 예단샵도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잡았죠. 신혼여행지도 정해서 항공권이랑 숙소 예약금을 넣었답니다. 계약금은 전부 둘이 반반씩 부담했고 민준이 몫은 민준이가 따로 대출을 받아서 넣었어요. 누나한테 돈이 다 들어가서 민준이 수중에 현금이 거의 없었거든요. 계약서랑 영수증은 제가 전부 폴더에 정리해서 보관했어요. 어느 업체, 어느 날짜에 얼마를 넣었는지 한눈에 보이게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저녁, 저는 민준이한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민준아, 나 한 가지만 약속받고 싶어. 뭔데? 이 결혼 계획을 어긋나게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게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너든 시댁이든 나든 친정이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랑 위약금 다 책임지기로 하자. 민준이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그게 상식이잖아. 새삼스럽게 왜? 우리가 지금까지 세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게 싫어서 우리 둘의 결정에 다른 방해 요소가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그래. 저는 그 대화를 녹음해뒀답니다. 민준이가 눈치를 챘는지 제 핸드폰을 힐끗 보더니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야, 자기 지금 녹음해? 진짜 꼼꼼하네. 내가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잖아. 그래, 뭐 걱정되면 녹음해도 난 상관없어. 그 말 한마디까지 고스란히 녹음에 들어갔어요. 민준이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한텐 그 파일이 그날 이후 계속 핸드폰에 남아 있었답니다.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졌을 무렵 민준이가 엄마한테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자 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댁 빌라에 갔더니 어머니 혼자 계시더라고요. 시누이는 볼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요.
어머니가 차를 내오시면서 한참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원래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 민준이는 교사 중에서도 인정받는 애야. 학부모들이 민준이가 담임인 반 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학교 교장 선생님도 민준이 놓치면 안 될 사람이라고 하셨었지. 저는 고분고분하게 네 어머니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번엔 시누이 자랑으로 넘어가셨어요. 우리 민정이도 분명 능력이 있어. 지금은 초반에 좀 고생 좀 해도 조만간 크게 터질 거야. 우리 민정이 같은 애가 그냥 주저앉을 애가 아니거든. 저는 속으로 그 터진다는 사업 공방 진작에 없어진 거 알고 계시잖아요 하고 생각했지만 얼굴엔 그대로 미소를 걸어두고 그러실 거예요 라고 답했답니다. 내가 애들을 좀 귀하게 키웠거든. 아무한테나 못 보낸다는 마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민준이가 좋다고 하니까. 그러시면서 제 표정을 한번 살피셨어요. 우리 민준이 정도면 어디 가서도 빠지는 애가 아니니까 너도 앞으로 맞춰줄 건 맞춰줘야 한다는 거 알지?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자리가 단순히 결혼을 허락받는 자리로 끝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시면서 톤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얘야, 내가 그동안 생각을 좀 해봤다. 듣자니 너한테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며? 아, 네. 부모님이 해주신 건데요. 그 아파트 민정이한테 넘기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 데려가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전 그 순간 시간이 멎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귀로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머리로는 아,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돌았어요. 빌라에서 엿들었던 그 대화가 고스란히 현실이 된 거니까요. 옆에 있던 민준이도 놀란 것 같더라고요. 아, 엄마 무슨 소리야? 그 말이 왜 나와? 민준이 얼굴은 진짜로 놀란 얼굴이었어요.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넌 좀 가만히 있어라. 시어머니로서 며느리 될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아니 엄마 그건 얘기가 다르지. 이 사람이 부모님한테 받은 집인데 그걸 지금 민정 누나한테 주라는 게. 민준아, 엄마가 지금 너랑 얘기하자고 한 거 아니라고. 난 이게 너희 결혼 허락의 조건이야. 널 보내는 대가로 받을 자격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민준이 말을 딱 잘라 끊으시는데 민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말에 결국 진 거죠. 그 모습을 보면 전 속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 결혼은 못하겠구나. 이 사람들이 결혼 전에도 이러는데 결혼 후엔 뭘 더 요구할까? 그럴 때마다 민준이는 나를 막아주지 못하겠구나.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지만 얼굴에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히려 부드럽게 미소를 한번 지었죠. 당연히 그래야죠, 어머님.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어머니 표정에 만족감이 떠올랐고 민준이도 그제야 미소를 지었어요. 일이 무마됐다는 안도의 미소 같았어요. 어머니는 아이고 역시 네가 생각이 깊구나. 내가 이래서 널 마음에 들어있다니까 하면서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빌라를 나왔어요. 민준이가 엘리베이터에서 절 보면서 물었어요. 자기 진짜 괜찮아? 엄마가 저렇게 말할 줄은 정말 몰랐어 난. 그 자리에서 싸울 순 없잖아. 분위기만 맞춰드린 거지 뭐. 그럼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엄마가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자기 생각은 어떤데? 우리 결혼이 원만하려면 한번 지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럼 어머니랑 같은 생각인 거네. 알았어.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에 그냥 등을 두드려줬어요. 이미 저에겐 끝난 일이니까요.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민준이는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고 저는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지만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날 어머니가 뜸을 들이던 순간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놨던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러놨거든요. 저의 감이 딱 맞았던 거죠. 그 녹음엔 어머니 목소리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우리 아들 데려가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까지 전부. 그걸 확인한 뒤 전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에 우선 전화부터 돌렸어요. 제일 먼저 예식장이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난달에 예약금 넣어둔 사람인데요. 계약 해지하려고요. 신랑 측 집안에서 결혼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서요. 그 내용 해지 사유란에 그대로 적어주세요. 상담원분이 약관 설명을 해주시면서 해지 사유를 저렇게 기재하시면 나중에 분쟁 있을 때 유리하세요 라며 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요 라고 답했답니다. 그 다음 스드메, 예물샵, 예단샵, 신혼여행 예약처까지 같은 방식으로 연락을 돌렸어요. 전부 해지 확인서를 받았고 위약금 안내도 문서로 받아뒀어요. 해지 사유는 모두 신랑 측 집안의 결혼 조건 일방적 변경으로 인한 결혼 불가로 통일했어요. 계약서의 명의가 민준이랑 저 둘 다로 되어 있었으니까 해지 처리도 양쪽 공동으로 가능했죠. 그리고 위약금은 민준이 쪽 부담으로 처리되게 서류를 꾸렸어요. 업체마다 명의자별 환불, 예약 규정이 달랐는데 계약 당시 환불 계좌는 저, 위약금 부담은 계약자 공동으로 걸어뒀던 게 이럴 때 도움이 됐죠. 사실은 그 한 주를 위해서 계약 때마다 추가 조항을 꼼꼼히 달아둔 거였고요. 이틀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저녁이 되자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한창 얘기하고 있다는 중간 보고 같은 거였죠. 있잖아, 우리 아파트 이야기 말이야. 자기만 괜찮으면 민준아, 나 오늘 결혼 전부 취소했어. 뭐? 예식장, 스드메, 예물, 예단, 신혼여행 전부 다. 오늘 해지 처리 전부 끝냈어. 전화기 너머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민준이 목소리가 다시 들렸는데 평소랑 톤이 완전히 달랐죠. 뭐? 너 지금 무슨 소리야? 갑자기 다 취소했다니. 엄마 일 때문에 그래? 내 아파트를 신우이 주라는 집에 시집갈 생각 없어. 자기야 잠깐만.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위약금은 우리 저번에 약속한 대로 이 결혼을 어긋나게 한 사람이 부담하기로 하자. 네 어머니가 결혼 조건을 바꾸셨고 신혼집을 빼앗으려고 해서 계획을 어긋나게 한 거니까 네 쪽에서 처리해줘.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어요. 후회 없이 할 말을 다 쏟아낸 기분이었죠. 다음날 아침부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쏟아졌어요. 10통 넘게 올리기에 받지 않고 있다가 그 후에 겨우 받았죠. 어머니 목소린 부드럽다 못해 간절한 쪽에 가까웠죠. 얘야, 내가 그날 한 말은 없던 일로 하자.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다. 결혼 예정대로 진행하자. 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답했답니다. 어머님, 이미 다 취소했어요. 정말 다 취소했다고? 네. 예식장, 스드메, 예물 예단, 신혼여행 전부요. 어머님 집에서 나와서 그날 저녁에 바로 정리 시작해서 다음날 서류 다 받았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니? 내가 말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결혼을 엎어? 어머님 실수가 아니잖아요. 제 재산을 결혼 조건으로 요구하신 거고요. 제가 다 녹음해 뒀어요. 어머님이 저희 결혼 깨신 거예요. 어머니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녹음을 했다고? 네가 우리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누른 거예요.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실 줄 제가 미리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분위기가 이상해서 분명히 하고 싶어서 해둔 거예요. 어머님이 욕심내서 결혼이 깨졌으니 위약금은 민준 씨가 낼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그 말에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하시더니 전화를 먼저 끊으셨어요. 그날 저녁 8시쯤 인터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민준이 얼굴이 잡혔죠. 현관문을 열었는데 한껏 흥분했는지 현관에서부터 제 얼굴에 대고 소리치는 거예요. 너 처음부터 이럴 계산이었지? 뭐가? 그 말 듣고도 엄마한테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한 것도, 그 전에 나한테 누가 엎으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약속받은 것도 다 이거 한 방 터뜨리려고 그런 거잖아. 녹음까지 해놨다며. 위약금 나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런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저는 민준이를 물끄러미 봤어요. 어머니가 제 집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자기가 위약금을 떠안게 된 것에만 반응하고 있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죠. 민준아, 저번에 녹음할 때 네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
걱정되면 녹음해도 난 상관없어라고 했잖아. 난 그때 걱정이 돼서 어머님 집에서도 그런 거였어. 결국 그 걱정이 맞았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엄마가 말실수 한 번 한 거잖아. 한 번 풀 수도 있는 일인데 왜 이 사달을 내? 말실수가 아니야. 너희 어머니랑 너희 누나는 내 아파트를 이미 너희 집안 계산에 넣고 있었어. 내가 그걸 두 사람이 너 몰래 얘기하는 걸 직접 들었거든. 민준이 얼굴이 얼었어요. 뭐? 너희 집 갔을 때 네가 짐을 챙기는 동안 두 사람이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걸 내가 다 들었어. 그리고 너희 누나 사업 진작에 망했어. 어머님도 그거 알고 계셨고. 두 사람이 너한테만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조건을 내미신 거지. 민준이가 뒷걸음질 치더니 현관벽을 한 손으로 짚었어요. 잠깐 말을 못하다가 이상하게 얼굴이 다시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럼 넌 그걸 알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네가 나한테 미리 알려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 아니야. 전 그 말에 기가 막혔어요. 지금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고 하는 거야? 너희 누나랑 어머님이 너 속인 거, 너희 어머님이 내 집 내놓으라고 한 거, 그게 다 내 탓이야? 내가 미리 말 안 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도 네가 내 편이면, 내가 네 편이었으면 네 편이 돼서 너희 가족 흉도 덮어주고 내 집도 갖다 바쳐야 했다는 거야? 전 민준이를 내쫓으면서 마지막 말을 했어요. 위약금은 우리 약속대로 네가 처리해. 어머님한테 받든 대출을 더 받든 그건 이제 네 문제야.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 다신 오지 마. 민준이는 뭐라고 더 말하려다가 결국 뒤돌아서 나갔어요. 몇 달 동안 조여있던 가슴이 그 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죠. 그 뒤로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시끄러운 시간이었답니다. 민준이한테서는 하루에 수십 통씩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한 번만 만나자였다가 다음엔 네가 너무한 거 아니냐로 바뀌었고 며칠 뒤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까지 갔죠. 전부 읽지 않고 지웠어요. 시어머니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결혼 예정대로 진행하자였고 그 다음엔 위약금은 반반 부담으로 합의 보자였고 마지막엔 나쁜 년이란 말이 왔죠. 신고할까 하다가 차단해버려서 그 후 무슨 내용이 왔는지는 모르겠네요. 사흘쯤 지났을 때 민준이가 한밤중에 술에 취해서 아파트 앞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인터폰 화면에 얼굴이 잡혔는데 볼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스피커에 대고 한 번만 얼굴 보여줘. 내가 잘못했어. 했어요.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너 진짜 독한 년이다. 이렇게까지 계산적인 여자인 줄 몰랐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를 듣는데 제가 한때 저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게 정말 멀게 느껴졌어요. 원래 사람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저런 말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그날 밤에 알았어요. 그게 민준이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이었어요. 위약금은 결국 민준이 쪽에서 전액 정리됐어요. 그 과정에서 시댁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저도 굳이 알고 싶지 않아서 피했어요. 두어 달쯤 뒤 민준이가 다른 지역 학교로 전근 신청을 냈다는 이야기를 건너서 들었어요. 그게 제가 들은 민준이 쪽 마지막 소식이었죠. 요즘 저는 가끔 제주도에 가요. 동네에 조그만 숙소를 잡고 혼자 바다를 보고 맥주를 마시고 돌아옵니다. 처음엔 제주라는 추억의 장소가 조금 아팠는데 이젠 그냥 제 공간이 됐어요. 누구와 연결된 장소가 아니라 그때 제가 좋아서 찾았던 공간으로 다시 새롭게 포장해 가고 있어요. 미뤄뒀던 해외 연주 프로젝트는 기회가 다시 열려서 이번엔 제대로 잡았답니다. 조만간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엔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 없이 혼자 떠나는 게 오히려 홀가분해요. 누군가에게 돌아올 이유를 만들어두지 않고 떠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지금은 알겠답니다.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지 않은 걸로 속상해하지 않으세요. 아직도 엄마 아빠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그게 제일이다 라고 하세요. 그 말 한 문장이 제 인생에 어떻게 버팀목이 됐는지 두 분은 모르시겠지만 전 알고 있죠.
부모님이 저한테 물려주신 건 아파트 한 채가 아니었어요. 뭐든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 내가 낸 길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내 것을 지킬 수 있다는 단단함. 이 세 가지가 없었다면 전 그날 빌라에서 당연히 그래야죠 라고 웃으면서 대답할 수도 없었을 테고, 그 다음날 하루 만에 모든 걸 정리할 용기도 없었을 거예요. 사랑. 중요하죠. 근데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 가족이 무례한 요구를 하는 걸 참아주는 건 성숙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로 남아있을 때 그 위에서 시작되는 관계만이 오래가는 관계라는 걸 전 한번 크게 깨지고 나서야 배웠던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겐 속을 한번 풀어내는 시간이 됐기를, 또 누군가에겐 자기 자리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